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철인 3종 경기 유망주였던 최숙현 선수가 감독과 선배들에게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세상을 등진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콜라를 시켜서 복숭아 한 개 먹은 걸 보고하지 않았다고, 체중 조절에 실패했다는 이유 등으로 말도 안 되는 폭력을 당한 사실이 유족과 지인들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어느 정도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른바 군기 잡기, 영혼을 말살하는 그런 가혹행위는 용납될 수는 없죠.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운동선수들에게는 이게 그리 낯선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최숙현 선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수사와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라도 이 스포츠계의 인권의식을 좀 바로잡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7월 3일 금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상당히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네요. JWSC 그리고 또 써니스카이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오영찬님, 아카시즈님, 최희철님, 방산월님, 2851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저희가 한번 또 언급해드렸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와서 관련 내용을 좀 저희가 점검을 해보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검언유착 의혹 사건 지금 검찰 내에서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과연 그럼 수사 지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산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보고받으라. 이렇게 네.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과연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것일까? 키워드는 검찰청법 제8조입니다. 검찰청법 제8조의 내용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구체적 사건이 있잖아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관의 수사 지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다수의 해석도 그렇고요. 법조문을 봐도 법적으로 명시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자, 마지막 키워드는 뭐냐? 오늘 검사장 회의를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네. 일단 대검에서 추 장관이 이거를 소집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일정은 취소가 됐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어떤 장관의 지시를 받겠다 이런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입장 표명을 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윤 장관이 일부분 추 장관의 지휘의 어떤 것을 수용하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특임검사 카드를 또 꺼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입장이 나올지는 네. 일단 검사장 회의라든가 검찰 내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모양새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사실상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두 분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보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죠.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게 두 번째입니다. 2005년에 강정구 교수가 6.25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이다, 이 얘기 해가지고 당시에 좀 논란이 일었는데, 천정배 전 그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라면서 수사 지휘권을 한번 행사했습니다. 네. 당시 검찰은 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검찰청법 8조에 있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 이런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예. 이번에 이 수사 지휘권에서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지금 이 구체적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검언 유착 사건 자체를 통으로 구체적 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이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한 어떤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이 두 가지 쟁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과의 어떤 이런 입장의 차이,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 서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지금 중앙지검의 수사팀의 편을 들어준 것처럼 모양은 되었죠. 그리고 수사 결과만 보고해라, 특임 검사에 준하는 이런 독립성을 준 것이라, 오늘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해서 검찰 내부의 중론을 모아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의 그 수사 지휘에 응하지 않는다면은요, 검찰총장이 원래 그만두는 것이 수순입니다. 예전에도 당시에 네. 천정배 장관에 그랬을 때 김정빈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과연 사퇴할 것인가, 그런 압력에 굴할 것인가, 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 스타일을 보면 꿋꿋하게 그냥 가는 스타일이라서 오늘 아마 전문수사단 소집은 잠정 연기를 했습니다만 사퇴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 사퇴하지 않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스타일상 그렇고요. 문 대통령도 윤 총장의 사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개혁도 중요하는데 같이 힘을 모아라고 계속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은 우려합니다만, 그렇다고 윤 총장이 지금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냐, 그렇지 않고요.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고 이 논란의 고리는 자꾸 끊고, 그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검사들의 어떤 중립성, 공정성, 이런 걸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윤 총장이 평소에는 이제 공정성, 독립성,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네.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 내부에 반발까지 부른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특히 본인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섬으로써 본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바를 본인이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은 좀 돌아봐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의 지휘권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검찰이 자꾸 정치적 해석을 하면서 항명하는 모양새를 띠는 것은 검찰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고요. 예. 자칫하면 윤석열 총장이 본인도 장관 지시를 안 받는데 우리는 왜 라는 내부의 반발에 더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아마 이게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 같아요. 지금 수사팀이 좀 더 힘을 받고 한동훈 전 검사장도 아마 소환 임박한 걸로 봐서 예. 가장 확실한 거는 이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가 결말을 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과연 문제가 있는 최측근을 감싸게 한 것이냐, 무리하게 감싸게 한 것이냐, 아니면 수사팀이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과 다이렉트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좀 과중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거는 결론이 말해줄 것이라 보는데, 네. 확실한 거는 검찰총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무리한 흔들기는 공세를 불러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리한지 아닌지는 역시 객관적인 걸 봐야겠죠.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초기에 윤석열 총장을 둘러싸고 뭐 여야가 갑론을박한 건 상당히 정치적이지만 지금 사건처럼 검찰 내부의 수사팀에서 불만 제기가 나온 것은 상당히 윤 총장으로서도 돌아봐야 될 것이다. 이게 과연 정치권의 흔들기만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윤석열 총장이 지금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뭐 도중에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 빚어서 사퇴하는 뭐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불행한 거고요. 검사들 내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기 진작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 내부에서 자꾸 뭐 파벌이 있다, 누구 라인이다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윤석열 총장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지금 어떤 결론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한때 많은 국민들이 뭐 윤 총장을 반대하긴 했습니다만 또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윤 총장이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로 강조했던 독립성, 공정성 정말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이런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여야 간에 좀 정치적 비화할 소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선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는 건 오히려 검사들로서 환영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그럼 과연 어떤 행보를 하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 앞으로 또 어떻게 수사가 결말을 짓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영실의 뉴스브런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조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어제 이제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한 강한 그런 입장 표명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관련 내용을 송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추가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들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즉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높다. 그리고 종부세 20대에는 통과하지 못했던 종부세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맨 처음 한번 시도를 해봐라 이런 네. 식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그 노영민 실장의 부동산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청와대 내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구 여기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이달 중으로 한 주택만 빼고 나머지는 좀 처분해라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을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별로 변화가 없다라는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이제 이런 또 강력 공고를 한 것이고 본인도 집이 두 채가 있었습니다. 청주에 있고 이제 서울의 반포에 있는데 네. 논란이 되었던 거는 처음에 청와대 쪽에서 흘러나온 말이 반포에 있는 서울 집을 처분한다라고 나왔다가 몇십 분 뒤에 그것이 아니라 청주의 집을 처분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견해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메시지들이 나온 배경은 과연 무엇인지 그러면 노영민 실장이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 채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지금 여론들이 그럼 나오고 있는 건지 좀 얘기를 들어보죠.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이자 당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당부라는 것은 종부세에 관련해서 입법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고 사실상 여당에 주문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왜 그러냐. 지난 총선 때 여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 주택 문제에 민감한 지역구에 가서 마치 종부세법을 완화해 줄 것처럼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든가 고가의 1주택자 이런 논란이 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힘을 잃은 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 국민을 향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입법을 강조한 것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여당에 대해서 이건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 제가 경고라고 본 것은 뭐냐면 노영민 실장이 왜 이날 이렇게 부랴부랴 입장을 밝혔을까. 예. 역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좀 현 정부의 지금 청와대 참모진들한테 굉장히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예전에 벌써 권고를 한 건데 이제까지 안 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비서관이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인데 안 했다는 거
저는 좀 상당히 부끄러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단체에서 지적하고 야당이 지적할 때까지 안 했다는 거 역시 내부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 공정, 정의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늘 강조하듯이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네.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부터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부끄러워야 된다고 보고요. 일각에서 아마 이제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비서관들 면담에서 뭐 향후에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인사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에 다 이제 공개가 됐어요. 예,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간을 뭐 한 달 안에 처분하나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까지 처분하지 않았다. 재검거했는데 또 안 했다. 그럼 다음번 인사에 어떻게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기준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여권에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민주당이 매일 서민정책 강조하면서 지난 총선에 어떻게 했죠? 공천 줄 때 서약서까지 받았죠. 다주택자 처분한다고.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시면 상당수가 여전히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그럼 이건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사무총장이 나서서 언론에도 다 공개되고 한 명단 받아서 경고를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다음번 공약을 줄 때 점수로 반영하는 거 네. 정말 강력하게 그래서 여당에서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은 시간이 걸립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도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일부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집을 30채 갖고 있다. 저는 이 뉴스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었는데 네. 민주당에서 공천받은 지방의원들 이런 분들부터 국민에게 좀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겠다, 부동산의 과도한 오르는 상승을 막겠다라는 거는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참모라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요 2채를 갖고 있는 청와대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보도에 따르면은 3년새 집이 11억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실련의 보도에 따르면은 청와대 참모 중에 다주택자가 37%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집을 팔고 있지 않은 걸까요? 네. 뭐 정책실장이든 청와대 참모든 전현직 관료든 이거는 단기적인 거지만 부동산은 남는 것이거든요. 청와대에서 아무리 공고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우리는 강남이나 아니면 저기 지역에 집을 갖고 있겠다 하면은 팔지 않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를테면은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또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집값 결정을. 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데 일반 집 없는 서민들이라든지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믿고 따를 것인가? 과연 지금 집을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살려고 하는데 또 막상 문제는 대출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끌 대출이란 말을 합니다. 서민들이 영끌 대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값이 높은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막는 이런 철저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책이 중요한데 그 정책을 추진하고 지시하는 사람들부터 안 지키고 있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걸 믿을 거냐는 거죠. 정책을 마련하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시장에서 그렇죠. 적용되는 데는 네. 시간이 걸려요. 네.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집값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청와대 참모진들이라든가 여당 의원들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법안 낸다고 하면 그 법안 자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는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번에 굉장히 비판 여론에 직면한 것은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좀 더 쓴소리를 하자면 저도 공직에서 일해봤습니다만 막상 그 그룹 안에 들어가면 쓴소리를 한다는 게 너무나 사실 어려운 분위기예요. 뭐 더군다나 청와대 비서실장이면 얼마나 막강한 자리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비판에 직면했다는 것은 노영민 실장부터 반성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참모진들한테 확실히 우리가 정말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계속 높은 지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인 해법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의 어떤 발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말했듯이
참모들이라든지 예. 고위 관료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하물며 시의원들까지 30채까지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법적으로는 규제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라도 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주택 문제에 대해서 서약서까지 썼던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지방 의원들 어차피 재산 공개 다 되거든요. 속일 그렇죠. 수가 공직자 없습니다. 재산 공개 계속되고 있죠. 예, 왜 다 드러날 거면 지금 그럼 뭐 다 드러날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에 열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압도적 힘을 실어준 거는 먹고 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예. 코로나 위기 잘 극복해 달라는 거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국민들이 여당에 압도적 힘을 실어준 민심이 뭔지 지금이야말로 돌아보지 않으면 굉장히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구하라 씨에 대해서 폭행 협박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아온 최종범 씨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먼저 고인이 된 구하라 씨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요. 지금 이른바 여러 가지 혐의, 뭐 폭행, 협박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해자 최모 씨. 지금 실명이 공개됐으니까 그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범 씨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재판이 진행이 된 겁니다. 두 번째라고 말씀드리는 건 횟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1심 재판과 2심 재판의 판단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1심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너무 형이 가볍다라는 비판이 일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형사항소 일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면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깨졌고요. 네. 더 무거운 징역 1년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 최 씨가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이날 법정 구속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불법 촬영 부분이에요. 네. 근데 원심에서도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요. 지금 2심에서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이번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와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인이 된 구하라 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좀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판단을 법원에서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재판이 많지 않아서 두 분은 이번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죠. 그나마 이제 집행유예라는 것과 실형 징역 1년은 또 다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인이 되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참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 고인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이기도 했지만은 어떤 사귀는 과정에서의 어떤 찍은 그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협박만으로도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징역 1년이라는 것이 과연 무거운 처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 구하라 씨의 오빠 도 이제 검찰에다가 상고를 좀 촉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또 상고를 해서 더 높은 형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또 법조계에 들리는 이야기라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요즘 좀 신세대들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자유롭고 오픈되다 보니까 뭐 촬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관계가 좋을 때는 이제 불법 촬영이 아니라 이제 동의하에 촬영을 했다가 나중에 이별을 하는 시점에 왔을 때 그것이 협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특히 남성들이 여자친구에 네. 대해서 그런 협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제자가 이런 경우를 겪은 거를 봐서 경찰에도 같이 가보고 했었는데 실제로 마땅하게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을 불법 촬영했다는 것, 본인의 동의하지 않았는데 했다는 거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촬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법적인 처벌 근거는 있는 겁니까? 불법 촬영하면 처벌이 되죠. 그런데 네. 문제는 불법이라는 것, 즉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말하자면 피해자가 자고 있는 과정에 촬영을 했다. 네. 그런데도 이거 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조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별할 때 아름다운 이별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이렇게 상처내는 이런 행위가 사실은 그 사람과 같이 한 자신의 인생 네. 역시 흠집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끝으로 한 말씀. 구하라 씨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악성 댓글과 각종 악성 어떤 그런 부분에 많이 시달렸던 부분을 정말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을 협박하고 이것을 유포하겠다는 사람이 잘못이다라는 문화가 정말 빨리 형성되어야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자꾸 피해자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문화 반드시 바꿔야 되고요.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이런 판결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예,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 넘어서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